우리 딸은 날 때부터 죽음이 예견된 아이였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소아백혈병이라고 했다. 나와 아내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있는 큰 병원은 다 가봤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는 딸의 5번째 생일이 되던 날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딸은 생전에 자신이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했었지만 아내와 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전보다 더한 슬픔과 숨막히는 괴로움이 계속됐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딸이 보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 딸의 모습이나 흔적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죽은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강령술 같은 것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당연히 전부 시간 낭비였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딸을 그리워하던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나는 문득 화장실 거울에 서린 김 위로 작게 그려진 하트 문양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내가 씻는 동안 아내가 그려놓은 건가 싶었지만 침실로 돌아왔을 땐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때문에 나는 그냥 헛것을 본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하트 문양은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밤새 비가 내려 김이 서린 거실 창문에 그려져 있기도 했고, 방금 포장을 뜯은 노란색 공책 안에 볼펜으로 그려져 있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떤 날에는 갓 데운 즉석식품에서 완두콩으로 하트가 만들어져 있기도 했다. 5살이었던 우리 딸은 글을 배우기도 전에 사망을 했지만 적어도 하트가 사랑을 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나는 곳곳에서 보였던 하트 문양에 대해 많은 의미를 담았다. 이것은 분명 딸이 나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은 지금 행복하다는 것과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난 마침내 용기를 내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물론 나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 하지만 정말이야. 아이가 매번 우리 주위에서 하트를 그리는 거라고. 여보, 그만해. 정말이라니까? 아, 잠깐만.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놨어. 이거 봐봐. 내 말을 믿지 않는 아내에게 하트가 보일 때마다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당연하게도 딸이 그렸다고 증명할 수는 없었다. 이게 딸이 그린 건지 어떻게 안다는 거야? 당신이 그린 거 아니야? 뭐? 내가 뭐하러 이런 걸 그리겠어? 난 아직도 우리 딸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제발 그만해.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신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심지어 아내는 내가 그녀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물론 아내의 반응도 이해가 갔다. 물건을 벽에다 던지기까지 했다. 그와 동시에 화가 난 아내는 그대로 집을 나갔고, 나는 그런 아내를 잡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호흡이 가빠지며 왼팔에 마비가 오는 것을 느꼈고, 곧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며 이내 내 실수를 깨달았다. 우리 딸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 딸은 내게 경고를 했던 것이다. 해석! 딸이 죽은 후 곳곳에 새겨진 하트 문양을 본 나는 딸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는 메시지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하트 문양은 사랑이 아닌 심장을 뜻했고, 딸은 내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결국 심장에 문제가 생겨 쓰러지고 말았고,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어가며 뒤늦게 하트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고객님 원하시는 상품 있으세요? 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혼자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나는 대형 백화점 안에서 스카프를 둘러보고 있었다. 최근에 구매한 챙이 넓은 모자랑 잘 어울릴 만한 걸로 말이다. 그런데 그때 내 뒤쪽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 쳐다보니 5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그 나이대에 천진난만한 미소를 띄우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이가 귀여워 싱크 눕고는 다시 스카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여기엔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저쪽 매장으로 가볼까? 몇 분 내내 이 매장에서 스카프를 구경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스카프가 없었고 다른 매장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는데 여기 있었구나, 툴리마. 한 남자의 목소리에 별 생각 없이 그쪽을 쳐다보니 마치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의 앞에는 아까 봤던 어린 남자아이가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자, 얼른 가자. 빨리 움직여야 돼. 그 남자는 어린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말했고 아이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지며 슬슬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툴리마? 너희 부모님이 아저씨 보고 널 데려오라고 했어. 빨리 백화점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꾸나. 저는... 아이는 겁을 먹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다. 내가 봤을 때 저 아이는 지금 상황이 많이 불편해 보였다.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면... 아이의 대답에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말하면 안 된다고? 미소를 지을 때 보이는 남자의 치아는 잔뜩 뒤틀어져 있었고 샛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난 모르는 사람이 아닌걸? 아저씨는 네 부모님의 친구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당부했어. 너가 달아나기 전에 데리고 돌아오라고 말이야. 남자의 말에 아이는 주저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라고 배웠을 테니까. 하지만 저 남자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았기에 아이는 지금 혼란스러울 것이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각 매장의 직원들은 매장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선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었다. 어쩌면 저 남자가 아이 부모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어쩌면 아빠 손잡고 기다리고 있어, 툴리마. 툴리마, 아빠 금방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저 남자는 어떤 부부가 자기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난 뒤 아이가 방치된 채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름을 추측한 거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선 둘 중 어느 쪽도 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이제 바꿔야겠다. 난 그 아이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곤 아이와 눈을 맞췄다. 얘야. 그리고는 아이가 놀라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이름이 툴림이니? 내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럼 툴림아,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니?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내저었다. 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그럼 나랑 너랑 같이 부모님을 찾아보는 건 어떠니? 아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다행히 아이는 남자가 있었을 때와 달리 표정이 한결 풀어져 있었다. 오히려 안심이 된다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주차장에 있는 지하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천천히 닫힐 때 아직 날 보며 서 있는 내 파트너를 향해 윙크를 보냈다. 해석! 아이에게 다가간 남자는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혼자 있는 아이를 납치하여 범죄의 목표로 삼는 아동 납치범인데 얼핏 보면 아이를 납치하려는 남자에게서 내가 아이를 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 남자를 파트너라고 칭한 부분과 윙크를 한 것을 통해 사실은 그 남자와 나는 같은 팀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 역시 아동 납치범이었다.